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러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비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5천 달러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증시는 크게 떨어졌고요. 금값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또 버티고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 많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상승하진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전통 자산이 흔들릴 때 이 위험 해지 수단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가격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포 속에서도 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이클 세일러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려가지고 좀 커뮤니티가 분분했는데 If you have everything, you don't need Bitcoin.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면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 소리냐, 비트코인이 필요 없다니. 근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산을 맡겨도 안전한 은행 시스템, 화폐가 인플레이션으로 녹슬지 않는 환경, 정부나 타인에게 자산을 쉽게 빼앗기지 않는 법치 체계, 정치적 이유로 송금이나 소비가 차단되지 않는 사회, 이런 조건들이 전 세계 소수 특권층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주식이 떨어지든 국채 금리가 오르든 말든 조용히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5천 불 선에서 유지되는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겠습니다. 데니스 포터, 비트코인 노트 몇 주 만에 3%에서 12%로 점유율이 급증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 많이 해드렸죠. 이 비트코인의 OP 리턴 관련된 이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 요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코어에서 비트코인 노트라고 하는 대안 노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 노트의 점유율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12.03%까지 증가를 해서 총 21,893개의 이 공개되어 있는 공공 노드들 중에서 12.03%가 노츠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어떤 뭐 세력 간의 그런 다툼, 알력 다툼 이런 걸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안티프레질하다.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다? 중앙화된다? 라는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이고 시스템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피 리턴 논란처럼 커뮤니티 합의 없이 개발진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할 때 시장이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저항을 하는 겁니다. 노드 소프트웨어를 갈아타는 것으로 저항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굉장히 위대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드 운영자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이 단일 개발 집단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 물론 뭐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코어 진영이든 아니면은 갈아타는 사람들이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위해서 다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갈라진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비트코인이 더 좋다,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비트코인이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진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맞다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고, 이 비트코인 코어는 그 자체가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돌리는 노드 소프트웨어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탈중앙 네트워크는 아니라는 거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탈중앙화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관심하지 않고 무력하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태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프링크 게이밍 4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 매수 역풍으로 주가가 70%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회사죠. 이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천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4억 6,300만 달러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는데 이 주가가 단기간에는 폭등을 했었어요. 근데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7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르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암호화폐를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전략으로 샀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그것을 전략적 자산 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무리한 투기로 인식을 했다. 이더리움의 불안정성과 로드맵 본선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에 올인했다는 전략적인 실책을 추궁하는 거다. 그래서 샤프링크는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선택한 비용을 제대로 치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명확하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질문이 많은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축적했을 때 이게 진짜 전략적으로 유리한 자산인지 시장이 답을 내놓은 그런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테판 리베라, 집 말고 비트코인 홀드하라. 호주 주택 가격 비트코인 대비 급락했음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집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홀드하세요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호주의 중위 집값 하락 추이를 이제 차트로 보여주셨네요. 물론 비트코인 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2014년에는 3,374 비트코인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은 5.14 비트코인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 통계가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싸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집값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99.8% 하락을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화폐의 구매력은 반대로 떨어진 겁니다. Hold 비트코인, not houses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현금 흐름은 줄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녹슬어갑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모든 자산을 싸게 만들어주는 희귀한 자산입니다. 만약에 더 나은 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당장 집을 사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모아나가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에르 로샤드, 비트코인의 캐글 변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카글이 뭔가요?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시죠. 누적 복리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2013년, 17년, 21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거쳐오면서 이 DCA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률 1년 DCA 했을 때 2년 DCA 했을 때 쭉 해서 6년까지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DCA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익률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즉 비트코인의 투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2013년대 초기에는 최대 190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최대 1900%.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DCA 하면 1년 동안 DCA 하면은 1900%가 나오는 수익률을 볼 수 있었는데 2025년 현재는 100% 이하로 안정화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언뜻 보면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은 그런 뉴스를 제가 전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 변동성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 말은 단기적 변동성이 줄고 장기적 수익률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오래 모은 사람일수록 더 적은 리스크로 더 꾸준한 수익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고 수익은 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지,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성의 자산을 누가 더 좋아합니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기관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기업과 기관이 비트코인을 이제는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13년, 17년 같은 변동성이었다면 기업들과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분석을 통한 이 리스크 비율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캐글 변동성이 감소한 덕분에 이제 기관과 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구조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파커 루이스, 5년간 추적한 리바이 스테이크로 본 실제 인플레이션은 12%다. 이 파커 루이스, Gradually Then Suddenly라고 하는 책의 저자죠.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셨는데 5년 동안 자기네 집 앞에 있는 매장에서 리바이 스테이크 가격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연환산 인플레이션으로는 10.6%, 2020년 이후로는 평균 연 12%의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올랐다. 2020년에는 파운드당 19.99달러였던 리바이 스테이크가 2025년 6월에는 32.49달러로 올랐으므로 5년간 62%가 가격이 오른 겁니다. 누적으로요. 자,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약 12%의 인플레이션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자, 미국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2.4% 나왔죠. 그래서 CPI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이 해줄 거다 막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 물가 상승률이 2.4%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등 실생활 필수 비용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파커 루이스가 지금 스스로가 이거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연평균 12%씩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진짜. 여러분, CPI는요, 정부가 설정한 가중치와 항목 조정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대체 가능성, 품질 조정 등의 이유로 항목이 바뀌거나 비중이 축소되기도 하고, 임대료는 심지어 실거래가가 아니라 모형 지표를 반영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결국 CPI는 정부가 설계한 정책 친화적인 수치이지 우리의 지갑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자, 누가 뭐래도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그래서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 중이고, 물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얄팍해지고 식탁 물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CPI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간밤에 뉴욕 시장 보시죠. 비트코인은 ETF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됐습니다. 파일사이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목요일 8,630만 달러, 금요일 3억 170만 달러가 계속 순유입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13.7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기관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했지만 단기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며 매수세가 좀 위축된 모습입니다. 당분간 10만 불에서 11만 불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금리 경로, ETF 자금 흐름이 혼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강한 방향성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10만 불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연하죠. 지지선을 다지고 그 다음 레벨로 나아가는 게 언제나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지지선만 잘 유지해준다면 이제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또 급격하게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됐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의 반응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는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고요. 정치권 내에서도 미국의 개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다우 마이너스 1.3%, S&P 500 마이너스 0.4%, 나스닥 마이너스 0.6%로 모두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5월 21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대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님은요, 미국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평가하며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연기, 고용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국채금리 주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와 실업지표 악화에 힘입어 국채 가격이 강세 흐름을 보이며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423%로 주간으로 마감했는데 한때 4.35%까지 떨어지며 5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년물은 3.957%로 주간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으로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다시 소폭 반등했긴 했지만 여전히 주간으로는 하락 마감을 한 것이죠.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미 노동부의 물가지표 PPI와 CPI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PPI, CPI가 아직 2%를 딱 터치한 건 아니지만 2%대로 점점 가는 모습, 0.1%씩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지난주 진행된 미 재무부의 국채 입찰은 비교적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며 미 연방정부의 채권 발행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국채 입찰이 견조하게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크레딧 마켓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에쿼티, 주식시장, 그리고 벤처캐피털, VC 이런 자금들은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수익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마켓, 이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여전히 4%, 5%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의
이 기대 수익률, 무위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4~5%의 중금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강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에 대해서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은 관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입찰을 하면은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값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금 선물 계약 기준으로 1.5% 올라서 3,4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누적 상승률은 플러스 3.3%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없을 시 더 잔혹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며 금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소뱅크의 올레 한센이란 분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금리 하락이 금 가격 상승을 정당화할 것이라며 상승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